자, 한국사 1회 30강입니다. 그 녹음이 끊긴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촬영합니다. 외세의 침탈에 맞서 실력을 기르다 라는 부분이에요. 주로 그 대상은 일본이 되겠으나 일본 외에 사실은 조선 혹은 대한제국이 굉장히 허약했던 시기, 외세의 침략, 경제적 침략, 정치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실력을 길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이전 단원에서, 이전 내용에서는 주로 의병, 그리고 의열투쟁 이런 거 봤었고요. 지금은 실력 양성운동, 경제적 구국운동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구국운동이라는 걸 주로 다룹니다. 일본에 의해서 경제적 침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가 주로 보는 것이고요. 지난 영상에도 한번 언급은 됐었을 것 같은데 요 큰 틀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면 조금 편안합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부산, 원산, 인천 3개 항구를 개항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외국 상인들이 거주하면서 장사할 수 있는 거류지라는 걸 허용합니다. 거류지 무역의 시작. 그리고 일본 상인들이 점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더라. 그러다가 1882년이 되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는 게 임오군란 이후에 체결이 됩니다. 이때는 청나라 상인들도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1882년 이후로부터는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둘 다 진출해서 서로 무역 경쟁을 벌이고 있더라.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상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범위의 제한이 풀려요. 자유롭게 무역에 종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류지 무역이 점차 쇠퇴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기 봐야 되는데 1896년 아관파천 이후에 고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갔어. 그때 러시아에게 각종 경제적 이권을 넘겨주게 되고 최혜국 대우에 의해서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미국과 같은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유사한 이권들을 막 가져가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저항했는가도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러일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이 한일 정서를 체결하고 국권을 본격적으로 뺏어갑니다. 그때 일본의 국권 피탈, 경제 침탈 시기가 끝까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연표 속에서 1번, 2번, 3번, 4번 각각의 시기의 특징을 이해해야 하고 그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보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볼 부분은 이미 3번과 4번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과 2번은 이미 봤고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 그에 대한 대응, 러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일본의 침략이 노골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저항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1. 일본의 경제 침탈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괄호 1번엔 열강의 이권 침탈입니다. 여러 강국들에 의한 이권 침탈. 고종이 아관파천으로 지금 왕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1896년이고요. 거의 한 1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러시아가 많은 이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주변국들, 제국주의 열강들도 최혜국 대우 조항을 내세우면서 이권을 겁나 침탈해 갑니다.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배운 내용들을 근거로 일단 미국이 있죠.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도 있습니다.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관세, 방공령을 얻고 그리고 최혜국 대우라는 걸 부여했죠. 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열강에게 이권을 빼앗기는 것은 막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다. 일부 러시아의 저령도주차 요구를 거부하는 데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많은 이권들을 빼앗기게 됐죠. 실제로 교과서 144쪽의 지도를 보시면 여러 이권들을 뺏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의 삼림체벌권, 나무를 베어가는 거 러시아에게, 울릉도 지역도 지금 삼림체벌권을 부여했고요. 주로 광산채굴권, 산업의 기반이 되는 광산채굴권 미국에게 넘겨주죠. 특히 이 운산 금광 같은 경우는 금이 막 터지게 되는데 조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서로 손을 대려고 하니까 노터치라고 하는 말이 노다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철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일본에 의해서 부설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2번 일본의 경제 침탈 보시죠. 러일 전쟁 무렵부터 대한제국의 경제를 본격적으로 침탈했습니다. 특히 철도에 집중한 이유는 일본이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식민 지배하면서 물자 수송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도 있고요. 철도를 건설하면서 역과 선로 주변의 땅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부지 혹은 군용지 확보 명목으로 국유지를 뺏었습니다. 군용지 확보 명목으로 어떤 조약에 근거해서? 바로 한일 의정서에 근거해서 라고 볼 수 있죠. 자, 토지를 사들여서 대규모로 농장을 조성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토지들을 관리하고 일본인들에게 싼 값에 넘기기 위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우리 땅을 빼앗아간 나쁜 놈들이라는 인식이 컸어요. 나중에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서 나석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나석주가 여기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기도 하죠. 물론 한참 뒤입니다. 1926년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한국의 경제를 잠식하기 위해서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말 그대로 화폐를 정리하는 거야. 조선에 한국의 화폐를 일본의 화폐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이걸 추진했던 인물은 누구냐?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일본인 메가타가 추진했습니다. 복습, 제1차 한일협약 내용이 뭐였냐면 일본인이 추천하는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준다. 그래서 재정고문으로 메가타, 외교고문으로 스티븐스를 두었었습니다. 이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합니다. 내용 보시면 화폐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다 라는 구실로 기존에 한국이 사용하던 백동화 같은 화폐를 일본 제1은행권 지폐로 교환하여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죠. 다만 문제는 뭐였느냐? 이때 한국인들이 사용하던 백동화를 거두는데 그 품질에 따라 갑, 을, 병 3개의 등급으로 나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 화폐를 교환하러 갔을 때 원래 백동화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원의 가치를 갖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가져가면 에이 이거 상태 안 좋네, 40원만 쳐줄게. 상태 안 좋네, 이거는 돈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어 라고 해서 폐기 처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자본가들, 자산가들은 겁나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시중에 기존에 있는 백동화만큼 제1은행 거를 주지 않았잖아. 제값을 쳐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시중의 화폐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 쩐이 말랐다라고 해서 전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자체가 귀해지고 화폐가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물가가 크게 오르는, 화폐 가치가 올라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시 한국 상공업자 은행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요. 이 화폐를 발행하는 일본 제1은행이 사실상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해. 화폐를 발행하려고 돈이 필요하고 사업을 추진해도 돈이 필요해. 이런 돈들을 다 비제 형태로, 국가 대 국가 간의 비제 형태, 차관의 형태로 지금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들여온 차관은 식민지화를 위한 각종 시설을 만드는 데 사용됐죠. 이것이 계속 빚이 늘어나서 1907년 무렵에는 무려 차관이 1,300만 원에 이르는데 이것은 보통 대한제국의 1년 예산 정도가 됩니다. 그 엄청난 나라빚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대략입니다. 대략.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저항했는가를 봐야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백동화를
이렇게 화폐를 바꿨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구구운동을 전개하다 보겠습니다. 지금 열강의 경제 침탈, 일본의 경제 침탈로 경제적으로도 나라가 위기에 놓였어. 빚이 거의 1년 예산만큼 있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그 사람에게 당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당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을 경제적 구구운동이라고 합니다. 괄호 1번 첫 번째 상권 수호운동이 있어요. 일본 상인들, 청나라 상인들이 쭉쭉쭉 한국에 진출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장사할 수 있는 상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조선 상인들은 개항 이후에 외국 상인들이 쭉쭉쭉 몰려오자 상회사를 설립합니다. 상업회사예요. 상업회사. 그러니까 그런 거야. 초기에는 분명히 거류지라고 하는 게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외국 상인들은 거류지에서만 활동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영토가 이렇게 있고 여기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외국 배가 이렇게 물건을 갖고 와. 그러면 일본 상인들은 여기 딱 거주하면서 요 범위 내에서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 이 사람들이 가져온 상품을 내지 사람들에게 팔아주는 중간 상인들이 있었어. 객주, 여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얻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일본 상인들이 아예 일로 진출하잖아. 그러니까 이 중간 상인의 객주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상권을 잃게 된 객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을 모아서 상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동상회, 장통상회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금융기관의 설립도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요.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같은 걸 만듭니다. 그리고 시전 상인들은 황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연합단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죠. 때로는 외국인들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철시 투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 간의 단합을 통해서 일본 상인을 몰아내는 이런 일들도 추진하게 됩니다. 상권 수호운동.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상공업 진흥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광무개혁은 여러 가지 개혁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식산흥업정책이었어. 산업을 심고 산업을 흥하게 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직접 회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의 방해, 그리고 자본의 부족, 기술의 부족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경제적 구국운동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채보상운동이에요. 보통 경제적 구국운동 얘기하면 대개 국채보상운동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돼. 국채라고 하는 건 나라 빚입니다.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빚, 나라 빚을 보상, 갚자라는 얘기죠. 국민이 성금을 모아서 일본에게 진 빚, 차관 1,300만원 그거 다 갚아버리고 우리가 일본에게 당당해지자, 국권을 회복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 국채보상운동은요, 시작은 대구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김광재, 서상돈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도했고요. 대구에서 시작됐는데 지식인들, 여성들, 상인들, 학생들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당당하게 살려면 일본에게 진 빚을 빨리 갚아야 돼 라고 했던 것이지. 그것이 점차 확산되면서 한성에서도 이것을 총괄하는 국채보상기성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언론의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됩니다.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언론기관이 모금운동을 주도해요. 계속 광고를 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통일된 지휘체계가 없었고 일본이 이 한국인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단합을 하고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이걸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뭘 했느냐? 당시 대한매일신보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국채보상운동, 이걸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이것을 주도했던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요. 자, 저 양기탁이 나랏빚 갚자고 돈을 모금하더니 저기 뒤에 가서 놀고 있더라.
술 먹고 있더라. 이런 횡령죄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소식이 쭉 전달되면 찝찝하잖아. 돈을 더 내기 어렵다고. 그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들은 교과서 145쪽이 있는데 국채보상 취지서라고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국채 1,300만 원은 바로 우리 대한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라 갚으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국고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 나라에서 갚지 못하면 이미 삼천리 강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담배 끊고 열심히 돈 아껴서 나라 빚을 갚자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경제적 구국운동, 국채보상운동이었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억하실 거는 실제로 현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1997년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IMF 사태를 맞아요. 자, 이에 대응해서 금 모으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화폐로서 가치를 갖는 금을 모아서 나라 빚을 갚자라고 했던 거야. 요것이 이 국채보상 운동과 비견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그냥 하나 더 얘기하면 항상 수능이나 국가기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뭐냐? 이 국채보상 운동에서는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후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다시 녹화했고요. 그 전보다 1분 정도 줄어들었는데 내용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강의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